자, 음, 독서, 아, 만권. 만권의 책을 독파하면 필하, 유신. 돛끝이 마치 신들린 듯 하다. 두보, 시성 두보의 말이지요. 자, 데일 카네기의 두 번째, 인간관계론 두 번째 시간이고, 이제 마무리인데요. 어, 지난 시간에 뭐, 여러 학생들이,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 대단한 이야기는 없지만 좋은 얘기가 써 있는 것 같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아는 이야기들이 많았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했습니다. 어, 일단 들어가면서 선생님이 최근에 쓴 데일 카네기의 서평 요 책에 대해서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이 257페이지의 이 부분이 되게 좀 인상적이었어. 그래서 소개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과 생각이 다르고 그 사람의 마음이 당신에게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아무리 훌륭한 논리를 들이대더라도 그 사람이 당신에게 동의하도록 만들 수 없다. 우리 지난번에 누군가를 설득하려면 파토스, 헬라어로 감정, 듣는 사람의 감정을 잘 고려해야 된다. 아무리 로고스, 논리적으로 뛰어난 합리성을 갖추더라도 설득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지요. 야단치는 부모, 군림하려 드는 사장과 남편, 잔소리를 늘어놓는 배우자, 모두는 사람들은 당신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 책의 가장 핵심은 아무리 봐도 이건 것 같습니다. 모두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차라리 깨닫는 게 낫다. 사실입니다. 음,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아무리 책을 읽자, 우리 책을 읽어야지 훌륭한 사람 된다. 책을 읽어야 수능 시험에 만점 받는다. 뭐 아무리 꼬셔도 이게 사람 책 읽히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 왜 힘든지는 알아. 선생님도 책 읽기가 너무 힘들거든. 재밌는 것도 많고 할 것도 너무 많고 일도 많은데 책을 읽는 것은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엄청 쓰는 일이거든. 아무튼 억지로 그 사람들을 당신이나 내 생각에 동의하게 만들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친절하고 우호적이라면 그들이 더 친절하고 우호적으로 그들을 만들 수 있대. 글쎄요. 이것도 사실은 약간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뭐 황금률 이런 거잖아.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대로 대우하라. 링컨도 사실상 같은 얘기를 했다. 이미 100년 전 링컨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벌꿀 한 방울에 한, 한 통의 쇠고기보다 더 많은 파리가 꼬인다. 옛날 뭐 미국 경언인가 봐.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을 당신 생각에 동의하게 만들고 싶다면 당신이 진정한 친구라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음, 지난주에도 선생님이 이 책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누구의 이야기는 귀담아 듣고 누구의 이야기는 귀등으로 마이동풍으로 소기의 읽기로 듣는가. 이 진정한 친구라는 확신 같은 거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에서 어떤 조언을 한다면 뭐 그나마 좀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벌꿀 한 방울이다. 음, 그냥 그 이 책에 그냥 한마디로 하자면 요 얘기를 써놓은 게 아닌가라고 해서 인용을 했고요. 나는 이와 같이 읽었다. 자기계발서의 원조이자 고전이라고 하기에 피할 수 없어서 읽었다. 물론 읽는 내내 나의 인간관계 방식을 성찰하는 계기가 된 것은 이런 류의 책이 주는 효용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 내용들이 뭔가 높은 수준의 철학적인 어떤 지혜를 준다든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깨달음을 준다든지 이렇게는 좀 쉽지 않은 책인데 쉬운 책이고 하지만 아는 이야기라도 이런 권위 있는 책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공감했다고 하는 이런 목소리를 통해서 들으면 아무래도 어, 다시 한번 자신을 좀 성찰하고 돌아보는 그런 용도로는 쓰는 것 같아, 자기계발서가. 음, 비관용적인 사람에게 언제까지 관용을 베풀 것인가? 이 책에 보면 먼저 이렇게 그 관용을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하고 열린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대하면 그 사람 받는 사람의 태도도 변화하고 진정성 있게 변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주구장창 썼는데 대체로 이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 우리 통상 뭐 사회학 용어에서 무임승차라고 하는 우리가 팀플을 한다든지 같이 공동의 어떤 작업들을 나눠서 하기로 했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설렁설렁해서 어, 그렇게 하고서 같은 비율의 것들을 나눠 갖는다? 이럴 때 우리가 되게 속상하고 아 이거 이 조직을 계속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은 이 맞는 말이야?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잖아. 팀플 때문에 대학을 때려쳤다는 코미디언도 있지요. 이런 내가 관용을 먼저 베풀면 상대는 그대로 보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어, 얼마나 정당한 게 맞아떨어질까 얼마나 그럴까 되게 의심스러운 그 내용이었어. 실제 삶을 살다 보면 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잘못하다가는 호구가 되는 거잖아. 음, 정다민, 다민아, 네, 다민이가 생각할 때 네. 호구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이제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게 각인을. 자기는 어떻게? 뭐 문신 해가지고. 이게 아니라 뭔가 친구가 약간 어려운 음, 부탁을 했을 때, 음. 미안, 그건 좀 안 될 것 같아. 약간 이런 말투로. 야, 그런 얘 귀여운 말투로는 참도 야 만만해 보이겠다, 야. 야, 욕을 좀 섞어야 되지 않을까? 다민아? 여길요? 음, 노혜인, 네, 야, 너가 먼저 이 데일 카네기의 책을 읽고서 다른 네, 친구한테 먼저 이렇게 베풀고 네. 선의의 칭찬을 하고 막 이렇게 했어. 그런데 그 피드백이 전혀 오지 않고 어, 뭐 예를 들어서 혜인이가 누구한테 이렇게 뭐 선물도 사주고 잘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잘 지낼 수 있다는 이 책을 보고 적용을 했는데 웬걸 뭐 전혀 반응이 없고 오히려 뒤에서 막 욕하고 다닌다고 하고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어, 그럼 그 친구한테 얘기해보지 않을까요? 야, 너 왜 그러니? 이렇게. 네. 음.
내가 뭐 이러면 그러니까 약간,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잖아. 우리의 삶 속에서. 음, 네 주변에는 이런 사람 없니? 딱히 생각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예, 혜인 주변에는 혜인은 천국에서 사나 보네. 선생님은 막 떠오르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음, 그러면 자꾸 내가 호구가 되는 것 같고, 음, 예서야, 조예서, 네. 호구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제가 생각한 결단을 끝까지 하는 거? 호구의 정의를 모르는 거 아니야, 조예서? 아니, 근데 그니까 음, 만약에 한 음, 사람이 저를 막 부당하게 이용하려고 어, 하면은 어. 그거에 대해 싫다고 하고 아, 단호하게 다른, 싫어, 이렇게. 다른 사람이 계속 설득하면 하려고 해도 그냥 제 결심을 계속 그냥 유지하고 아, 철벽. 네, 음. 아니, 그러니까 전제가 예서야, 선생님이 어떤 전제를 했냐면, 너가 먼저 베풀었어, 이렇게. 네, 그래서 너는 그 물질적인, 정신적인 어떤 에너지를 그 사람한테 썼는데, 그 사람의 그 피드백 돌아오는 것이 거기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상태라면 그 데일 카네기 말 들었다가 호구의 처지가 됐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럼 이제 다음부터는 그 사람한테 그렇게 안 베풀면 되죠. 아, 손절, 네. 손절 친다. 그러면 어쨌든 손해네, 그지?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다음에 또 그와 유사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몇몇의 상처들을 바탕으로 베풀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음. 자꾸 그런 상처들을 받고, 아, 맞아. 사람은 잘해봐야 소용없어. 뭐, 머리 검은 짐승은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처럼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저 새끼들. 인간이 원래 저렇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 마음이 비뚤어지지 않을까? 그래도 음, 잘 해주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요? 음, 그래. 선생님이 너무, 각박한 현실에서 사나 보다. 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마키아벨리즘에 대해서 선생님 설명했잖아. 뭐랬어? 위험하지 않은 것은 결코 위대하지 않다. 이게 정답인식이지. 나 위험한 사람이야. 나 호구로 볼 생각은 엄두도 마. 그러면은 위대한 존재가 되나? 라는 식의 반론이 함께 뒤따랐지만 이런 책은 그렇게 진지하게 읽는 책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 낙관론. 우리 인생은 비관적이지만 이런 책을 읽다 보면 그래도 이렇게 착한 마음으로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칭찬하고 상대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지 않고 그리고 마음에 없는 칭찬이라도 좀 노력하고 남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입을 닫고 이렇게 하면 좋은 관계가 될 거다라는 낙관론의 뇌를 잠깐 저리면서 맞아 이렇게 단순하게 그래도 사람은 절대 설득되지 않는다는 말은 진실에 가깝다. 포기하면 편하다. 약간 냉소적으로 쓰긴 했는데 데일 카네기의 이 책을 읽으면서 선생님도 좀 더 친절한 사람이 돼야지 이런 생각은 분명히 계속했어. 어, 어. 그러면서도 한없이 친절한 것만 가지고는 어, 햇볕 정책만 가지고는 어, 이게 어떤 목표를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복싱에서 잽과
스트레이트를 번갈아가면서 써야 하듯이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방식을 크게 볼 때 당근만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리더로서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즘이 같이 쌍으로 머릿속에 작동을 했어. 어, 우리 이 목차 뒤쪽에 앞쪽 그 5부부터 이렇게 듣는데 4부부터인가? 4부부터지. 음, 계에게도 좋은 이름을 붙여주래. 선생님이 엉뚱한 생각이 들었는데 계에게 좋은 이름 붙여줘라에 어, 우리 요즘 되게 유행하는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이 독일 철학자인데 통상 이제 염세주의 철학자라고 해. 세상을 염은 싫어하다야. 실증내다. 세상을 실증내고 세상을 싫어하는 어, 그런 주의의 철학자인데 음, 당대의 그 독일의 되게 유명한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같은 대학의 교수로 있었어. 헤겔도 교수고 쇼펜하우어도 교수고. 근데 쇼펜하우어는 자부심이 엄청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헤겔의 철학은 너무 거지 같은 철학이고 자신의 철학은 위대한 철학이어서 사람들이 헤겔의 철학은 학생들이 절대 듣지 않을 거야. 일종의 무시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이 섞여 있어서 헤겔이 수업을 그 강의 수업 시간을 잡자마자 같은 시간에 수업을 잡았어. 한 학기에. 그래서 내가 헤겔을 망하게 만들어야지. 학생들이 다 나를 좋아해서 내 수업을 들어오느라고 헤겔 수업은 파리가 날리겠지라고 했는데 웬걸 쇼펜하우어 강의 아무도 안 오고 헤겔 강의는 매진이 됐어.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대학을 그만뒀어. 그리고서 뭐라고 했냐면 자신이 키우는 개한테 이름을 헤겔이라고 줬어. 그래서 맨날 그 헤겔에 대한 분노를 개 이름을 부르면서 이 헤겔 자식아! 막 이러면서 어, 했다는 거야. 시간이 지나서 이 개가 정말 사랑스러워지고 보통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게 돼서 아트만 이 불교나 산스크리트 철학의 고매한 어떤 정신 같은 거, 정체성 혹은 뭐 정신 뭐 이런 의미로 이름을 바꿔줬대. 걔한테 헤겔의 이름을 붙인 나쁜 이름이지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엉뚱하게. 뭐 대체로 그 앞에서 1, 2, 3부에서 했던 얘기들의 변주고 솔직히 6부는 이 5부는 사실 믿지도 않고 기적 같은 결과가 나온 편지들은 요즘은 너무 후진 80년 전에 일종의 마케팅 전략인데 이건 약간 후져가지고 좀 너희가 적용하기도 좀 어려워 보이고요.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만드는 6가지 비결 이것도 글쎄요. 어, 약간 그 여성 비하적인 그 요즘 양성평등 시대나 현대 사회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여성관과 이런 그 여성의 고정관념,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들, 여자는 마음에 뭐 이렇게 없이라도 예쁘다고 하고 음식도 맛있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들이 잔뜩 써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그 뭐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 보내도 되는 파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 그 나머지 2분의 1 파트에서 좀 찾아보자면 요런 정도가 좀 눈에 들어왔는데 격려하라고 상대의 결점이 보이면
그거 되게 쉽게 고칠 수 있는 거야. 뭐 이렇게 그거 간단히 이렇게만 하면 고칠 수 있어. 이만 조금만 노력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 너도 충분히 할 수 있어라고 이렇게 격려하는 것. 음, 야 이거 진짜 어려운 건데 뭐 이렇게 야 네가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렇게 고쳐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지. 다른 사람이 해주었으면 하는 일은 쉬운 일처럼 보이게 만들어라. 아 이거는 좀 이렇게 선생님의 상상력을 좀 자극하는 문장이었어. 어떻게 하면 어, 너희가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어, 자기 관리를 잘하는 학생으로 만들까가 이 선생님의 이 고민 아니냐. 그런데 그거 진짜 어렵거든. 솔직히 얘기하면 선생님도 잘 못하거든. 그런데 그게 너희한테 내가 바라는 바고 공부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스케줄도 잘 맞춰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모든 일을 착착착착 진행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어려워. 선생님도 스케줄러도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가끔가다 놓치는 일도 막 생기고 하는데 너희들은 오죽하겠냐. 중학생밖에 안 됐는데. 음, 그런데 쉽다고 자꾸 꼬시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 하지만 어쨌든 어, 이런 식의 말하기 방식으로 격려를 하라고 하는 것은 그래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이 좀 드는 거였어. 그 다음에 485페이지에 예의를 차려라라고 돼 있는데 맥락하고 좀 벗어날 수는 있지만 이 책의 맥락에서는 어떤 예절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어, 사람한테 험담하지 말고 나쁜 소리 하지 말고 매너를 지키라는 정도의 의미인데 이 예의가 갖는 의미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 그러냐면 내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는데 그런 행동들의 상황별 행동들의 규범을 좀 보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 예의거든. 어떻게 보면은 음, 내가 너무 화가 났을 때뭐 욕을 할 수도 있는데 욕하는 건 예의가 아니야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나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지금 당장에 내가 자연스럽게 표출을 하는 것이 지금 당장에는 뭐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나중에 좋지 않은 결과로 이렇게 돌아왔을 때 그게 진짜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흐트러지지 않게 막아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의는 몸에 이렇게 배는 거거든. 어, 공장님께서 극기 공례라고 했는데 자신을 극복해서 돌아오래. 예의로. 아이고, 이렇게 써야 되나? 자기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예의로 돌아가라. 자기가 하고 싶은 그대로 그 순간순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정해놓은 규범 안으로 우리가 어떤 절제의 미덕을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와서 서로가 해치지 않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얘기가 이 극기복례인데 공자의 사상을 한마디로 하면 극기복례지요. 음, 예의를 차려라는 되게 중요한 가치를 내포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선생님이 뭐 이렇게 인생을 오래 살아보지도 않고, 다양한 경험들이, 뭐, 대단한 경험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음, 어떤 친구를 만나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하고 함께 있어야 하는가라고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예의 있는 사람하고 만나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물론 내가 예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상대가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예의의 영역 바깥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들을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 예의가 몸에 체득돼서 정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예를 넘어서는 것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두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는 음, 사회생활을 하고 혹은 가정에서라든지 친구들과의 관계라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 그래서 어, 선생님이 요즘 이렇게 PC방에 종종 이제 갈 일이 있는데 PC방에 이렇게 아이들하고 선생님 아들들하고 PC방 가기도 하고 선생님 친구랑 같이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PC방 가보면 와 욕을 뭐 진짜 무지막지하게 욕을 하는 거야 다들. 그래서 난 깜짝깜짝 놀라거든. 야, 씨, 욕을 저렇게 많이 하냐 저 공개된 장소에서 게임을 하면서. 그래서 야 저거 뭐 나도 저 나이 때 뭐 욕을 많이 했던 것 같기는 하지만 야 그래도 저건 좀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 이게 어떤 친구들은 욕을 너무 이게 편하고 막 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는 그래도 좀 내 인격에 이 욕을 할 상황에 어떤 감정이 돼도 좀 자제해서 예전 안으로 들어오고 하는 그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음, 나중에 너희가 누구랑 결혼할 거냐라고 하면 어, 조언을 해오는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고 웬만하면은 건강하고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해라 이런 보편적인 얘기를 하겠지만 거기에 팁 하나를 더 얻는다면 그 사람하고 좀 오래 사귀어봐서 그 사람이 좋을 때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이 나쁠 때 어디까지 행동하는지 최악의 경우에 얘가 어떤 식으로 변해서 예의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 그의 한계를 좀 경험할 필요는 있다. 그래야 같이 살고, 그래야 이제 함께 지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선생님이 이게 두 번째 파트를 준비하면서, 어, 악셀 호네트라고 하는 지금 독일의 철학자고, 음, 주로 아까 얘기한 헤겔 철학을 중심으로 자신의 철학을 펼치는 사람인데, 악셀 호네트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야. 얼마 전, 한 몇 년 전에 EBS 위대한 수업에도 출연을 하셔서 강연을 하신 분인데, 헤겔 인정투쟁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헤겔의 노예 변증법을 현대사회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분이야. 음, 인간 관계와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어떤 그 모델을 우리한테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좀 이렇게 너희한테 가르치고 소개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인정투쟁이란 저 책은 중학생들한테 읽기에는 좀 너무 좀 빡센 책이고 나중에 너희가 이제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이 되면 혹시 궁금하면 이렇게 좀 찾아볼 만한 책이야. 이거는 뭐 정윤수 교수의 그 에세이 뭐 서평 같은 거지. 뭐 이렇게 써놨는데 어, 이걸 다 읽을 생각은 없고요. 음, 헤겔 철학 중에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소개하려고 해. 헤겔이라는 철학자는 세계가 변증법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변증이라는 게 이게 대화, 다이얼로그를 의미해. 그래서 통상 우리 정이 있으면 반대가 항상 존재하고 이것을 둘 다 아우르는 합으로 이어진다. 정해진 합이라는 것은 고정된 것은 아니고 또 반론을 만나면 얘가 정으로 반신하고 새로운 합으로 또한 지향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변화무쌍하게 그 마치 토론을 통해서 찬성과 반대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종합한 어떤 지혜로 올라가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설명할 수도 있고 또한 세상이 원래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에 이 변증법이 어, 이 세상을 설명하는 데 이렇게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은 처음에는 이제 변증법적으로 세계를 이해하면은 해결이 잘 되네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세계가 변증법적 원리에 의해서 진행되는구나. 그래서 절대정신,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그 절대정신이 자기를 실현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해겔이 변증법을 얘기하는데 어, 노예 변증법이라고 하는 유명한 변증법을 설명합니다. 인간관계와 관련된 변증법이야. 어떤 거냐면 주인이 있으면 노예가 있으면 노예는 혼자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고 반드시 주인하고 짝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음, 노예는 주인한테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해. 주인은 노예한테 뭘 제공하나? 3인제? 네, 3인제로? 예, 우리 아프리카의 노예 사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전쟁이 끝난 다음에 상대 국가의 국민들을 막 잡아다가 노동력으로 막 쓰잖아. 우리 로마 시대라든지 이럴 때 노예주가 있고 노예가 있잖아. 네, 그러면 노예는 주인한테 노동력을 제공해 해주지. 네. 주인은 노예한테 뭘 주나? 삼인제 지난번에 선생님이 질문한 거는 답변이 됐나? 소개? 아, 그거요? 음. 근데 아무래도 공간가짜 심상은 너무 그건 아니었. 음, 아니, 네, 질문 됐습니다. 다음. 그래. 정신우, 정신우야. 앱, 자, 주인이 노예한테 뭘 주나? 주위 노예한테 음, 안정감. 안정감. 예. 그럼 너도 안정감을 위해서 나의 노예가 되는 건 어때? 그건 아닌데 음. 노예도 이제 막 주인으로 자존심 세우고 막 그러기도 하잖아요. 아, 아, 노예를 가졌다는 자부심 같은 거. 아니, 주인이 노예한테 뭘 주냐고. 그러니까 이제 너는 이제 보호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내가 너 옹호해 줄게. 너 노예해, 그러면. 그건 선생님하고 홍성으로 가자. 그건 안 돼요. 뭘 주냐면 생명을 준대. 음, 노예가 되는 이유는 선택한 거야. 죽음하고 노예의 굴종의 삶 중에 아 죽을래 노예할래 그래가지고 노예를 선택한 거잖아. 그런다는 점에서 죽음 대신에 생명을 준 거래. 뭐 이게 약간 그 사기치는 말 같은데 아무튼 노예 변증법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노예는 밥도 하고 돈도 벌고 빨래도 하고 뭐 물건도 만들고 이러면서 점점 똑똑해지는데 주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노예에 의해서 오히려 수동적이고 노예에 종속된 존재가 된다는 거야.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인이 노예를 종속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노예가 없이 주인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라는 점에서 자립할 수 없는 존재라는 점에서 오히려 노예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야.
왜 그렇게 되냐면 주인이 노예한테 칭찬을 하면 노예는 기쁨이 생기는데 반대로 노예가 주인을 칭찬해. 당신은 참 훌륭한 주인님이세요. 그러면 기쁜가?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 되게 중요한 그 포인트가 주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노예는 주인에 대해서 인정 욕구가 있다고. 나 좋은 노예 돼야지. 주인한테 인정받아가지고 나 상급 노비가 돼야지. 이런 향상심이 있는 거예요. 향상심이. 근데 주인은 노예한테 칭찬을 받아도 기쁘지도 않아. 김정은이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이유랑 비슷한 거지. 사람들이 김정은 만세 어딜 가든지 이렇게 막 좋아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몸짱이 돼가지고 캐틀벨을 막 들고 막 이렇게 막 데드리프트를 하고 막 스쿼트를 하고 해가지고 몸짱이 될 이유가 없는 거야. 인정 욕구가 없는 거지. 백성에게 훌륭한 멋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주인은 점점 점점 저조한 인간이 되고 얘는 점점 점점 똑똑한 인간이 돼서 노예가 정신을 차린다는 거야. 왜 쟤는 주인이고 나는 노예지? 평등 관계를 만들면 안 되나? 나도 주인처럼 자유롭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두 주인인 세상으로 자꾸 바뀌어 온다는 거예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싸움에서 못 가진 자들이 권리를 자꾸만 찾아가는 그런 과정. 이걸 역사에 적용한 사람이 이제 마르크스 같은 철학자인데. 이거를 좀 이렇게 쉬운 도식으로 만들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음, 수빈아, 네, 음, 수빈이가 그 수빈이 반에 잘생긴 아이돌처럼 생긴 남학생이 하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아이돌처럼 생긴 얘를 잡아다가 이렇게 꽁꽁꽁꽁 묶어놨어. 납치를 했어. 네, 음, 납치를 해가지고 수빈이가 총을 이렇게 들면서 총을 겨누면서 이 남학생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너 나 좋아해? 이렇게. 그러면 이 남자애가 야 당연하지. 당연 사랑하지. 이렇게 말하잖아. 네, 말하겠지. 음. 네. 그러면 수빈이는 기쁨이 오냐는 거야. 기쁜가? 너가 납치해가지고 꽁꽁 묶어놓고 총으로 겨누면서 너 나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엄청 좋아한대. 이렇게까지 폭력적으로 하지 않아도 나는 너한테 고백할 뻔했대. 이러면 그 말을 믿을 건가? 저는 안 믿을 것 같아요. 믿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겠지. 네, 그러면 반대로 수빈이가 어떤 남학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수빈이네 반에는 예쁘고 잘생기고 예쁘고 똑똑하고 매력적인 여학생들이 엄청 많아. 그런데 어느 날 수빈이한테 쪽지 주면서 나 너랑 어, 사귀고 싶대. 그러면은 설레고 기쁘지 않나? 네. 이 차이는 이 차이는 어디서 온 건가? 음, 상대가 그 상대가 능동적인지 수동적인지에서 온 것 같아요. 그렇지. 상대가 자유로운 지지.
능동적으로 수빈이가 얘기한 것처럼 수많은 선택지들 중에 나를 선택함으로 해서 얘가 다른 친구들하고 사귈 수 없는데 나를 선택했다는 것은 얘가 되게 소중한 가치로 나를 인정했다는 거잖아. 아까 이야기에서 얘를 꽁꽁 묶어가지고 얘가 강요된 상태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아무리 나를 좋아한다고 해도 하나도 감동도 없는 거잖아. 마치 노예가 주인님 멋있어요라고 해도 주인은 하나도 감동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주인은 성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나 우리의 인정은 무엇을 배경으로 해야 하냐면 자유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어떤 사람하고의 관계, 특히 그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관계들을 마치 그 사람은 이제 자유를 나를 위해서 포기하고 구속관에서 갇혀서 나를 계속 좋아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마치 결혼이 뭐 사랑의 완성인 것처럼 혹은 어 너랑 나랑 사귀니까 당연히 우리는 서로를 구속해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 그래서 그 안에서 참아내는 것이 사랑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진정으로 내가 이 사람이 의미 있는 사람인데 나한테 의미 있는 사람. 그러니까 수빈이가 좋아하지도 않는 어떤 사람이 수빈이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고백하고 하면은 이건 고백이 아니라 고백 당하는 거잖아. 네. 고백 공격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게 필요하냐면 주인 역시도 노예를 주인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이 부조리를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인정받으려면 네. 그 사람을 충분히 인정하는 데 마음이 있고, 그리고 제가 나를 인정할 때 그것이 진정한 인정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고,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 사람이 내가 평상시에 리스펙하는 존경하는 사람이어서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할 때 내가 기쁨이 이뭐 그 이 막 그 내면의 기쁨이 솟아오르는 그 상태가 돼서 내가 행복해지려면 내가 누군가를 일단 존경하고 누군가와 관계 맺고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완전한 자유를 갖고 이렇게 해야 진정한 기쁨들을 나눌 수 있는 행복한 어떤 관계가 된다는 것이 이 헤겔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가지고 이 악셀 호네트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가 설명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악셀 호네트는 여성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유리천장이나 여성을 무시하는 사회에서 남성이 행복할 수 없다라든지 왜? 여성이 노예인 상태에서 벗어나서 주인이 되지 않으면 너 역시도 주인이 되지 못해. 너 역시도 행복하지 못해. 우리가 누군가를 사자화시키고 누군가를 배제해가지고 하등한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상대적인 우월감 느끼려고 해? 그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은 발전하지 못하고 삶의 기쁨을 얻지 못하는 노예를 둔 주인과 같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인정받지 않으면 이런 그 상호 인정에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이 상호 인정이라는 가치거든. 이 상호 인정의 가치로 나아가지 못하면 사람다운 삶 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약셀 호네트의 생각이야. 선생님은 이 그 데일 카네기의 이 책을 읽으면서 좀 한쪽 면만을 얘기하고 있는 좀 단순한 책이라는 생각을 사실 떨칠 수가 없었던 게 바로 이러한 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잘해줘. 잘못하면 단지 노예가 되는 거죠. 상호 인정이 아니라 한쪽 방향의 인정.
아까도 선생님이 화두를 던진 게 내가 누군가한테 잘해주는데 그 사람이 피드백이 엉망진창으로 오면 그런 나의 호구 상태나 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은 저 불평등한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 알랭 바디우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인데 이 할아버지도 지금 살아계셔. 선생님은 악셀 호네트나 알랭 바디우가 돌아가시면은 엄청 슬플 것 같은데. 알랭 바디우의 사랑 예찬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 끝나는 곳에 정치가 시작되고 정치가 끝나는 곳에 사랑이 시작된대. 이거는 외우자. 우리는 사랑하고 정치는 무슨 상관이야?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 정치가 시작되고 정치가 시작되는 곳에서 사랑이 시작된다. 이게 무슨 말이지? 사랑은 누군가를 사랑해 본 사람들은 알 거야. 절용애인. 자기 거를 아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베푸는 마음이 된다고. 자꾸 내 거를 갖다 주고 싶어. 저 사람이 좋아서. 나를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한다고. 정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분배의 정의를 어, 조정하는 거예요. 정치는 누가 우리를 다스리고 하는 게 정치가 아니고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놓은 좋은 것 혹은 나쁜 것을 누가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를 정하는 그 정의를 맞춰가는 과정이 정치야. 쉽게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선생님 부인하고 이렇게 그 데이트하고 연애할 때 추운 겨울이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빵빵한 그 선생님 부인이 그 여자친구 당시에 당시 여자친구가 아디다스에서 정말 막 어마어마하게 빵빵한 곰돌이 같은 패딩을 하나 사줬어. 그래서 너무 따뜻하게 입고 다녔어.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 만나러 가는데 선생님 부인이 선생님 친구들한테 좀 잘 보이고 싶었는지 이렇게 너무 춥게 입고 나온 거야. 그래서 아, 왜 이렇게 춥게 입고 왔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벗어서 이렇게 입혀주면서 했더니 이제 선생님 안 춥냐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말했어. 나는 추위를 모른다고. 나는 태어나가지고 추위를 겪어본 적이 없다고. 그러다가 이 결혼을 하고 장소도 선생님 뚜렷이 생각나. 무궁화 코롱 살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결혼한 지 벌써 한 5년 차. 결혼 5년 차쯤 됐을 때 선생님이 겨울에 둘이 이렇게 어디 나가느라고 이렇게 나갔는데 그때도 선생님이 엄청 빵빵한 패딩을 입고 있었는데 선생님 부인이 약간 좀 춥게 입고 온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춥게 입었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 부인이 뭐라고 했냐면 예전엔 벗어주더니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알랭 바디우의 이 구절이 떠올랐어.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 정치가 시작되는구나. 한없이 내 것을 다 벗어서 난 추위를 몰라요. 콧물을 질질 흘리면서 옷을 벗어주던 남자가 어느 날 이것은 내가 준비해서 입은 내 옷이고 당신은 왜 이렇게 돈을 준비를 못했지? 나는 준비했으니 내 옷은 내가 따뜻하게 입는 거고 저 사람은 준비를 못했으면 어떡해? 개미와 배짱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후자는 뭐야? 정의에 대한 조정을 한 거야. 합리적이지. 자기가 추우면 자기가 입어야지. 뭐야? 이게 사랑이 끝나는 곳에 정치가 시작된다. 그런데 이게 끝이면 알랭 바디우는 그냥 시시한 사람일 텐데 뭐라고 했냐면 정치가 끝나는 곳에서 사랑이 시작된대. 어떤 얘기냐면 선생님이 이해하는 이 구절은 뭐 알랭 바디우의 의도가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
어쨌든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끝나기도 하고 시작되기도 하는 거야. 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처럼 눈이 내리고 다시 꽃이 피고 이렇게 하다가 또 눈이 내리는 것처럼 사랑은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식었다가 다시 생기고 식었다가 다시 생기는 이런 과정인데 그 과정 안에 뭐가 있다는 거야? 정치가 있다는 거야. 네 것, 내 것 따지는 게 정치고 그 정치의 반대편에 사랑이 있는데 사랑이 끝나는 곳에 정치가 시작된다는 말로 해서 끝났 게 아니고 일종의 순환을 보여주는 문장을 뒤집은 거지. 사랑이 끝나는 곳에 정치가 시작되고 정치가 끝나는 곳에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은 선생님이 이야기에는 사랑이 끝났을 때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게 만들려면 정치가 없을 수 없다고. 사랑이 한없이 베풀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노예가 되는 거야. 호구가 되거나 노예가 돼서 상대는 나의 호의에 대해서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하다고 느끼는 거지. 상대한테 뭐라고 할 필요도 없어. 왜 그래? 그 사람은 사람이니까. 왜?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야. 그런데 내 호의가 계속돼서 저 사람이 이 호의에 대해서 행복해하고 고마워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둔감해져서 이게 당연하게 되는 순간에 그러면 나는 어떠냐면 괜찮으면 괜찮은데 내가 노예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내가 상대가 나에 대한 존경이 없고 인정이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저 사람을 인정할 수도 없고 상호 인정에 아까 악셀 호네트가 얘기하는 인정투쟁의 상태가 벌어지는 거지. 너 왜 나를 존경하지 않아? 왜 나를 리스펙하지 않아? 남녀가 싸우고 회사에서 싸우고 모든 정치인들이 싸우고 싸우는 것은 이거거든. 왜 너는 나 존중하지 않아? 너 나 왜 존경하지 않아? 왜 리스펙하지 않아? 그때는 뭐가 작동해야 됐냐면 정체를 작동시킬 수밖에 없는 거지. 왜? 사랑하려고. 그래서 싸우지 당연히. 정치는 싸움이잖아. 공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공정하게 만들자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아니면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상대를 내 마음대로 만들려고 하고 거기서 실패하면 파탄에 이르는 것이지만 그런 과정이 조정되면 우리가 제정신 차리고 다시 우리의 사랑을 회복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선생님이 생각하는 알랭 바디우의 저 유명한 구절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 이게 인간관계론에 덧붙이고 싶은 선생님의 노하우라면 노하우야. 노자 도덕경에 보면 주력어든 뺏어야 된대. 같은 얘기라고 생각해. 한없이 주면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처럼 돼서 다시 조정하고 내가 한없이 베풀고 싶으면 뺏지 않으면 계속해서 베풀 수 없는 인간관계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진실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음, 자, 다음 시간의 책은 고병건이라고 하는 철학자의 사회학, 사회학을 했으니까 사회학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니면 음, 그 작가? 어떤 칭호를 해도 고병관을 다 설명할 수는 없을 텐데 선생님의 사심으로 선택한 책이고 너희들하고 같이 읽고 싶은 책이야. 어, 특히 지금 중학교 3학년 외고 입시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그 면접 문제, 기출 문제를 주면서 아름다운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보자 라고 하는 문제를 줬던 게 기억날 텐데, 음,
성공한 삶하고 아름다운 삶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를 선생님 들려줬는데, 선생님 생각하는 아름다운 삶에 좀 가까운 사람이 있다면, 뭐 선생님도 뭐 고병건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고병건이 쓴 책들과 강연들은 그 누구보다도 많이 봤다고 생각하거든. 고병건의 책을 거의 다 독파를 하고 있으니까. 어, 고병건의 강연들도 아마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찾아볼 수 있는 강연은 아마 다 봤을 거야. 2번 이상 본 것들도 있고. 근데 어, 선생님이 참 이렇게 본받고 싶은 어, 의미 있는 삶은 저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야. 사람을 목격한 사람이라는 책은 어, 인권 문제를 다루는 에세이고, 고병관 철학자는 노들 야학이라고 하는 장애인 인권 운동을 하는 단체, 장애인 학교, 장애인들이 교육받는 교육시설의 철학 교수, 철학 선생님, 철학 선생님으로 활동하시는 분이고, 다양한 사회 활동들을 하시면서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서 그런 확성기, 앰프가 돼주는 고장난 앰프, 낡은 조그마한 앰프 같은 사람이 고병권이래. 이 책의 앞에도 고병권 스스로가 자신을 나는 그런 못난 앰프 같은 존재고 이런 사람 되고 싶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 책은 사실 읽기는 그렇게 어려운 책은 당연히 아니고 이 책의 총 그 6부로 돼 있는데 그 6부 중에 3부까지 1부부터 3부까지 읽어오면 됩니다. 어, 추석 연휴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내 앞가림이나 잘하고 살지 뭐라고 할 때 너무 작은 자신을 느끼거든. 그런데 어, 인간은 그런 개인의 밀실의 삶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 공동체의 광장의 삶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인식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책이 될 거야. 그래서 물론 이 책에 논쟁적인 부분들도 있어. 어, 장애인들의 그 보행권, 교통권 운동이 일반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너무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 그런데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강요하려는 생각은 아니고 고병건이라는 사람이 한쪽 편 든다, 약자 편 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좋은 문장, 아름다운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같이 읽고 이 사람의 생각에 공감하기도 하고 반론을 해보기도 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질 생각입니다. 솔직히 너희들이 이번 주에 인간관계론을 다 못 읽어온 친구들이 많은데 선생님이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았어. 1도 기분 나쁘지 않았어, 사실. 어, 그냥 이렇게 쓱쓱쓱 보면서 아까 동혁이가 그냥 덕목들이나 이런 것들 좀 발췌해서 읽었어요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충분히 그렇게 읽어도 되는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은 선생님의 팬심으로 뉴진스만큼 좋아하는 사람이 선생님 뉴진스 엄청 좋아하는데 고병건을 뉴진스만큼 좋아해. 그래서 꼭 이 책은 충실하게 읽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칩시다. 모두 고생했습니다. 빠이. 안녕. 갑니다. 그래. 안녕. 안녕.